집을 팔면서 사는 사람에게 17억을 빌려줬습니다. 대통령이 은행이 된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 은행 대출은 꽁꽁 막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대장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빚내지 말라던 정부가 정작 세금 논리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지자고 연 토론회에서는 정작 이 근저당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근데 세금에 이 사람들이 세금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모르면서 자꾸 세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위선과 무능, 오늘 두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지 마라. 빚내서 사고 팔면 세무조사하겠다. 그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당집을 팔면서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으로 걸었습니다. 직접 빌려준 겁니다. 은행이 된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자,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양지마을에 재건축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매가 29억 원. 그런데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으로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매수자에게 그 돈을 빌려준 겁니다. 사적 대출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정부는 국민에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며 대출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국민에겐 은행 문을 닫아 걸고 자기는 직접 은행이 된 셈입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이 하나의 거래에서 시작된 위선과 무능을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이 거래를 가장 날카롭게 짚은 사람이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부동산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레버리지해서 집 사고 팔지 말아라. 그거 하면 세무조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겁을 줘놓고 정작 자기 분당집을 팔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17억인가요? 뭐 네. 그런 거액을 사적 거래를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적 채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이런 레버리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고 집 사고 팔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걸 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대장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네. 대장동 당시에도 그 비리에 있었던 얘기들을, 고리들을 신종 부동산 기법인 것처럼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하다 자기 집을 팔면서도 이런 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급소입니다. 신종 부동산 기법.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방식을 대통령은 자기 집 팔 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게 단순한 위선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인데 대통령 본인이 그걸 깼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규제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이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종 근저당 거래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을 만든 사람이 그 규칙을 제일 먼저 어겼습니다. 그럼 국민은 그 규칙을 왜 지켜야 합니까? 위선은 단순히 얄미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원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더 근본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런 거래가 애초에 없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자기 집을 팔면서 근저당 해가지고서 집 사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위 말하면 은행 비슷한 은행 일을 한 거야. 사적 금융이죠.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대통령이. 그건 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결국 가서 정부의 지지, 소위 말하는 신뢰만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매수자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김종인은 이 해명을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나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매수자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은 은행 대출도 허용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은행 대출은 뭐 무지하게 막아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는 없어졌는 아니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일반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급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국민은행 대출은 꽁꽁 막아놓고 자기는 사적 대출을 해줬습니다. 김종인은 이걸 공정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이 무너진 게 지금 지지율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은 솔직히 해서 뭐 공정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의 화두로 다 떠오르고 있는 세상이고, 공정. 예, 지금 솔직히 해서 2030에서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느냐 이걸 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서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젊은 세대가 가장 예민한 게 공정입니다. 그 세대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위선의 대가가 숫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적으로 17억을 빌려주던 그때 평범한 실수요자들은 은행 문 앞에서 막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동산 토론회에 한 시민이 나와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규칙을 믿고 계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규칙이 바뀌어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은행 더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칙을 믿고 했는데 바꾸면 황당하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2년 전 규칙을 믿은 시민에게는 황당하다며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깬 건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입니다. 남의 황당함은 알아보면서 자기 위선은 못 봅니다. 바로 이게 내로남불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선은 도덕의 문제지만 지금부터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장 길게, 가장 세게 짚은 대목입니다. 그때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기관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짓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효과가 있건 없든 간에 어떤 조치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가장 쉽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세금이 이 사람들이 세금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모르면서 자꾸 세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급소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아래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 하니 세금을 꺼낸다.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하는 신용을 위해서. 그리고 김종인은 그 결과를 역사로 증명합니다. 나는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와 세금과 결부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면은 부동산이 잡힐 것 같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마치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오히려 폭등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이재명 정부가 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이 토론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국민과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를 150분 토론으로 푼다. 그 발상 자체가 아마추어라는 지적입니다. 경제를 아는 원로의 눈에는 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가 뭘까요? 같은 토론회에서 한 금융 전문가가 정확히 그걸 물었습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뭐냐? 안정이냐, 하락이냐, 규제냐. 그걸 정해야 처방이 나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답은 이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뭐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정상화. 그런데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그 기준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물었는데 또 다른 추상적인 단어가 돌아온 겁니다. 전문가는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물었고 답은 관념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간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토론회는 대체 뭐였을까요? 보수 논객들은 이 토론회를 토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근저당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토론회가 아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저 토론회 초반 좀 봤는데 토론회보다는 약간 토의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토론이란 것은 약간 디베이트잖아요. 그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핵심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대통령의 근저당. 바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문제가 토론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객들은 참석자 구성 자체를 지적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목소리만 모였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실거주자도 100% 투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실련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이 부동산은 그래서 1주택자도 다 투기 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출자도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도 차익을 환수해서 지방에 투자하자. 실거래가가 10억 이상이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1% 보유세를 걷자. 토론자들이 이런 말씀하시던데. 반대편, 그러니까 세금 규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논객들은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맞는 사람만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본인들의 입맛에 맞춘 사람들만 고른 것 같다라고 솔직히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스텝을 빌드업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기자회견 할 때 질문자까지 정해놓고 한 기자회견들도 그럼. 있었는데 뭘 이걸 가지고 그러니 근저당 이야기가 나올 리 없습니다. 위선을 감추기 위한 무대였다면 앞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논객들은 진짜 해법도 짚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공급,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일 열심히 했었던 보수 정권 때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동결이거나 떨어졌어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고 그렇게 하셨었던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네. 재개발, 재건축하면 주변 집값이 다 오른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집을 더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쉬운 답을 놔두고 세금이라는 어려운 길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건 다음 편에서 재개발이 왜 정치적으로 불편한지를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한동훈은 이 부동산 위선을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 봤습니다. 같은 정권이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세상, 사법의 민영화입니다. 에는 누가 500만 원 정도 떼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고소하거나 그러면 검사가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아무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문을 써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빌린 사실 자체를 확정해 주거나 그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서 소송을 걸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버리고 이유를 써주질 않아요. 그냥 증거 없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경우는 검사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변호인으로서 대신해 준 거였는데 그 기능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기 사건을 당한 서민들은
권리 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사법 민영화의 세상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대출에 막혀 집을 못 삽니다. 사법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 권리를 포기합니다. 한동훈이 보는 그림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부동산 근저당도 사법 민영화도 같은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걸 되돌리는 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보수를 재건하라는 큰 열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보안 수사 금지의 문제 같은 민주당의 엄청난 실정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걸 제대로 제어하고 그걸 견제하고 그걸 기반으로 정권을 되찾아올 보수 정치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길을 열심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선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 견제하고 그걸 발판으로 정권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쌓여가는 실정이 그대로 보수 재건의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동산 국면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세금 규제로 계속 밀어붙인다. 김종인의 경고대로면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부담은 정부가 집니다. 둘째, 뒤늦게 공급으로 방향을 튼다. 그럼 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근저당 논란을 그냥 넘긴다. 2030세대의 공정 민심이 계속 이탈합니다. 지지율이 그 답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한다. 가장 깔끔하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보는 쪽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실제 효과가 드러나는 순간 저희가 바로 후속편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에겐 빚내지 말라면서 자기는 은행이 됐고, 세금으로 집을 잡겠다면서 세금 논리도 몰랐습니다. 국민이 볼 것은 그 말과 행동의 거리입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을 덮는 길과 그 위선을 기록해 심판의 근거로 남기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자유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재건이었습니다.